저녁 7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30평 아파트 거실에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이선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깍두기까지 40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으며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은 짧았습니다. 박철수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67세의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정장을 입고 외출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접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선미는 그의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65세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검진 결과를 묻는 선미의 말에 철수는 별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혈압약을 잘 챙겨 드시라는 당부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철수는 젓가락을 들었고 선미도 자리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평온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꽃님이 살롱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미의 손에 든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각자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철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선미는 몇 번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갑자기 웬 이혼 얘기냐는 선미의 물음에 철수는 갑자기가 아니라 한참 생각해 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묻는 선미에게 철수는 잘못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의 침착한 모습을 바라보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 집도 선미가 계속 살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벌써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는 철수의 대답에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것이 철수의 결론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25세에 결혼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을 접고 가정에 충실한 아내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를 낳고 3년 후 딸 민정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밤낮 없이 헌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는 일은 모두 선미의 몫이었습니다. 한 번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며느리로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위해 적금을 모두 털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옷 한 벌 사지 않고 절약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선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선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제 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89세의 시어머니는 철수에게서 이혼 얘기를 들었다며 좋은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미가 어머님이라고 부르자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은데 고집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조용히 물러나는 게 현명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남편 편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있었냐는 물음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다고 답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진심이냐고 묻는 선미를 철수는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진심이라는 답과 함께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간 믿고 의지했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끝인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혼 선언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계속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씻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서둘러 나가기 바빴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낯선 적은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선미는 철수가 두고 간 셔츠에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신이 쓰는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누구나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이었습니다.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났다던 어제 말입니다. 선미는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시간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어디서 누구랑 만났는지 말입니다.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선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철수는 또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선미는 잠든 척했습니다. 철수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선미의 손이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철수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을 차례로 입력해 봤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선미는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철수는 골프를 간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선미는 혼자 남았습니다. 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구일까요? 회사 동료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점심 무렵 딸 민정이 전화했습니다. 주말에 잠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35세의 민정은 회계사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선미에게는 든든한 딸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민정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이혼하자고 했어요. 너도 들었구나. 선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온 가족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각자 살고 싶다고 하더라.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민정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선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녁 7시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골프를 쳤다고 했지만 골프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골프채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선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철수는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낚시를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낚시 도구는 그대로 창고에 있었습니다. 선미는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철수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처음 보는 주소였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이었습니다. 계약자 명의는 김영이었습니다. 철수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작년이었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영희. 휴대폰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왜 보증해 줬을까요? 회사 동료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선미는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회사 후배 도와준 거야.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지. 철수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회사 후배에게 2억 원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선미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김영희가 누구예요? 회사 후배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선미는 홀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또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선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철수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진동이 아니라 알림음이었습니다. 선미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금 화면에 메시지 일부가 보였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빨리. 그 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신자는 역시 영이었습니다. 선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행복했다는 표현, 그리고 다정한 말투. 이것은 단순한 회사 후배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일까요? 선미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40년을 헌신한 자신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 배신당한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새벽 메시지를 본 후 선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돌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월요일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선미는 그의 뒷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요? 점심때 친구 한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3세의 미숙은 선미의 20년 지기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선미야, 요즘 안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선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이혼 선언과 이상한 행동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미숙아, 시간 있으면 잠깐 올래? 30분 후 미숙이 왔습니다. 선미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이혼 선언, 김영이라는 여자, 그리고 새벽 메시지까지. 미숙은 듣고 있던 커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선미야, 이거 심각한 일이야. 나도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증거가 더 필요해. 추측만으로는 안 돼. 미숙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찾을까요? 40년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선미에게는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선미는 용기를 내어 철수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김영이라는 분이 정말 회사 후배예요? 철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했잖아. 그분과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철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선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선미는 청담동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김영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억 원 보증금이면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선미는 건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뭘 할까요? 김영희를 만날 수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선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철수가 나왔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선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자신과 팔짱을 끼고 걸어본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다른 여자와 다정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미는 울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현관문 앞에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선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딸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아, 급한 일이 있어. 시간 되면 와줄래? 오후에 민정이 왔습니다. 선미는 어제 본 것을 털어놨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건 불륜이에요. 명백한 불륜이라고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진이든 뭐든. 민정은 실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변호사도 만나봐야 해요. 변호사. 네. 이혼할 때 불리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선미는 변호사라는 말에 주춤했습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필요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선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쳤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변호사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살면서 변호사와 상담할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지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이혼. 상담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미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일요일 밤에 들어왔습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했지만 선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선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40년간 남편과 아이들,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철수가 나간 후 선미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선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파멸의 시작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지하철을 타면서 선미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6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선미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42세의 최지은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전문가다운 느낌이 났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았어.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갑작스런 이혼 선언, 김영이라는 여자, 그리고 청담동에서 목격한 장면까지. 최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선미 씨, 상황을 보니 불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사진, 녹음, 서류, 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추측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선미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까요? 65세의 평범한 주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립탐정이요. 네, 전문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비용은 들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최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수호라는 이름의 사립탐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주 의뢰하는 분이에요. 신뢰할 만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선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립탐정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미는 김수호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50대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최 변호사님 소개로 연락드려요. 아, 네. 언제 만나보실까요?
금요일 오전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또 늦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선미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선미는 김수호 탐정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남편분 조사를 원하시는군요. 네. 다른 여자와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김 탐정은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남편의 일정, 자주 가는 곳, 차량 번호 등을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비용은 일주일에 200만 원입니다. 보통 이에 3주면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선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결혼 생활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선미는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집을 비웠습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했지만 선미는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탐정은 매일 보고했습니다. 철수의 동선, 만나는 사람들, 가는 장소들이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화요일 보고서를 받았을 때 선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청담동 오피스텔에 하루 3시간씩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희와 함께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을 다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선미는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40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선미는 딸 민정을 불렀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제 확실해졌네요. 민정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상한 게 있어요. 민정이 아버지의 통장 내역을 조사해봤다고 했습니다. 회계사답게 꼼꼼히 살펴본 결과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이 있어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200만 원? 네, 작년부터 계속이에요. 김영희한테 주는 돈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까지 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김 탐정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에 함께 갔어요. 부동산에요. 네. 아마 집을 보러 간 것 같습니다. 선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같이 살 집을 알아보는 것일까요? 오후에 받은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철수와 김영희가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여러 집을 둘러봤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이요? 네. 중개사가 신혼부부시네요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선미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신혼집을 알아보다니 40년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철수가 들어왔을 때 선미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회사에 일이 좀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선미는 이제 남편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주말에 선미는 혼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헌신한 아내를 이렇게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전략을 세워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미는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진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선미의 마음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주인공이 되려고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선미는 최지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립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영수증, 그리고 상세한 동선 기록까지. 이 정도면 분류는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요. 최 변호사가 증거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 더 중요한 건 재산 문제예요. 남편분이 재산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산을 숨긴다고요? 네.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딸분이 회계사시죠?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재산 추적 전문가예요. 함께 조사해 보시죠. 그날 오후 선미는 민정과 함께 재산조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40대 여성인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켜며 설명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공식 재산은 이 정도네요.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고 선미는 놀랐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등을 합쳐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더 파보죠. 전문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민정도 옆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부모님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민정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명의가 아닌 계좌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건 김영희 명의 계좌인데 아버지가 돈을 넣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2억 5천만 원 정도요. 선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다른 여자에게 줬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해외 계좌, 차명 부동산, 비공개 투자 등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전문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남편분이 1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에 10억 원, 김영희 명의 부동산 5억 원, 친구 명의로 된 투자금 8억 원까지. 총 은닉 재산이 23억 원 정도 됩니다. 선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식 재산 15억에 숨긴 재산 23억. 총 38억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위자료로 40년을 정리하려던 남편의 계산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요? 네. 아마 그때부터 이혼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배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화요일 아침 선미는 새로운 각오로 일어났습니다. 40년간 속아 살았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찾아야 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함께 정교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철수가 모르게 재산 보전 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남편분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수요일 드디어 D-데이였습니다.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김영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오후 2시 철수의 회사로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선미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후 6시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법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에요. 선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짓을? 갑자기요? 7년간 김영희와 만나면서 15년간 재산 숨기면서 갑자기라고 하세요? 철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들킨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청담동 오피스텔, 신혼집 알아보기, 해외 계좌, 차명 부동산까지요. 선미가 하나씩 나열할 때마다 철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23억 원이나 숨겨놓고 위자료 3천만 원이요? 40년 아내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선미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미야. 이혼은 하되 조용히 하자. 조용히요? 15년간 재산 숨기고 7년간 바람 피우면서 조용히 하자고요? 선미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철수는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재산 보전 결정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해외 계좌까지 추적당하자 완전히 꼼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영희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불륜 상대방에게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오후에 김영희가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선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더 나쁘네요. 확인도 안 하고 남의 남편 뺏으려 했으니까요. 금요일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89세의 그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선미야,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어머님도 아셨죠? 아들이 재산 숨기는 건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명의 계좌에도 5억 원 들어있던데요. 그것도 아들이 준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말 내내 철수는 집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친구들까지 총동원해서 대응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40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선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4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 그리고 65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선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지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철수와 그의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철수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이혼 등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나 원고 측 주장을 펼쳤습니다. 철수의 불륜 사실과 재산 은닉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습니다. 피고는 7년간 김영희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1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왔습니다. 사진들이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철수와 김영희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호텔에서, 오피스텔에서.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불륜을 부인하며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은닉도 정당한 투자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공동 계좌 사용 내역, 오피스텔 동거 사실까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철수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김영희와 어떤 관계입니까? 철수는 한참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회사 후배입니다. 7년간 매주 만나는 후배 관계가 일반적이라고 보십니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에서는 재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재산 추적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며 철수의 재산 은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1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 홍콩 부동산, 스위스 은행 등을 이용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표시됐습니다. 철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 측에서는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굳이 부인 몰래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론에서는 김영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언제부터 교제했습니까? 7년 전부터입니다.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영희는 잠깐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혼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언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3년 전쯤입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계속했습니까? 김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자체가 인정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김영희가 받은 돈, 오피스텔 보증금, 각종 선물들에 대해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김영희는 점점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번째 변론에서는 선미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25세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선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교사의 꿈을 접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어려울 때도 묵묵히 지켰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게를 도왔고 적금을 털어 아이들 교육비를 댔습니다. 재판장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5년 전부터 저를 속이고 재산을 숨겼습니다. 7년 전부터는 다른 여자와 만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헌신했습니다.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헌신에 대한 대가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법정에서는 한동안 정적이 계속됐습니다. 철수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선미의 헌신과 철수의 배신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다섯 번째 변론에서는 재산 분할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철수 측에서는 숨겨진 재산이 모두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희에게 준 돈, 오피스텔 보증금 등은 명백히 개인적 용도였습니다. 민정도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의 재산 은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회계사답게 정확한 자료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매달 일정액을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샀습니다. 6번째 변론에서는 시어머니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철수가 어머니 명의로 5억 원을 이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재산 은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89세의 시어머니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계좌 내역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7번째 변론에서 철수가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부부 아닙니까? 조용히 정리했으면. 재판장이 끊었습니다. 피고는 15년간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기만했습니다. 이제 와서 부부 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선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까요? 최 변호사는 자신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해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판결일이 정해졌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선미는 그 2주가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40년 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것.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성으로 변했다는 것. 법정을 나서며 선미는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자신은 이미 승리했다고. 65세에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2주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판결일 아침 2024년 11월 15일 선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오늘은 40년 결혼 생활의 결론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방청석에는 민정과 한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미를 응원하러 온 것입니다. 철수 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친구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한 달 전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체중이 10kg은 빠진 듯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24가 합일만 2345 이혼 등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철수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7년간 지속된 관계, 동거 사실, 금전 제공 등이 모두 확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불륜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선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위 자료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재판장은 철수의 불륜과 재산 은닉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15년간 계획적으로 진행된 배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40년 동안 원고의 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7년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선미는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억 원.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민정이 작은 환호성을 냈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재판장은 은닉된 재산까지 포함해 총 재산을 38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중 60%인 23억 원을 선미에게 분할해 준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재산 은닉 행위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50% 분할보다 높은 60%를 원고에게 분할합니다. 총 33억 원. 위자료 10억과 재산 분할 23억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거액이었습니다. 김영희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인용하여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모든 판결이 선미의 완승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긴 것일까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지은 변호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정이 달려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한미숙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해서 간신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철수가 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미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선미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15년간 저를 속이고 7년간 바람 피울 필요가 있었나요? 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최고 위자료 판결이라는 소식이 이미 퍼진 후였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미는 잠깐 망설이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승리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황혼기에 배신당한 모든 여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존엄성과 권리가 있습니다. 선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선미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65세 황혼이혼, 33억 위자료 승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응원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철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3억 원을 지급하고 나면 거의 빈털터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모두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김영희와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3억 원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그녀가 철수에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7년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끝난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5억 원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89세의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선미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가 선미를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선미야, 도와줘. 갈 곳이 없어. 선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40년 전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25살 교사였던 제가 꿈을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던 그 자리로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선미는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33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과 당당함이었습니다. 민정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선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6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까 해.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선미에게는 봄날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고 가족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15년간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선미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서울 서초구의 새출발 교육센터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선미가 받은 판결금으로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늑한 3층 건물에는 강의실 5개와 상담실, 카페가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첫 수업은 컴퓨터 기초반이었습니다.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선미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강사용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저도 65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 선미의 이야기를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남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선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든 상담받으러 오세요. 교육센터에는 매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사람,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사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미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부터 심리적 극복 과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상담실에서 선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년간 다른 사람만 챙기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에요. 여름이 되자 교육센터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영어 회화반, 요리교실, 컴퓨터 활용, 창업 준비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선미는 매일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 민정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선미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65세에 와서야 알게 됐네. 모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가을이 되자 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가족 앨범, 영어로 쓴 편지, 직접 만든 요리 등이 전시됐습니다. 70세 김옥분 할머니는 파워포인트로 손자 사진 앨범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62세 박미영 씨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Hello, I'm Park Ma-young. I am learning English at 62.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선미는 홀로 센터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강의실을 둘러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아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신문 봤어요. 교육센터 기사 나왔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이혼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센터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센터를 다녀간 수강생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선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혼 후 절망했는데 여기서 희망을 찾았어요. 컴퓨터를 배워서 손자와 화상통화하게 됐어요. 수많은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그 모든 말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마지막에 선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접어두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했던 회장이 더욱 정적해졌습니다. 40년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65세라는 나이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절망했습니다. 선미의 목소리에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의 끝은 없다는 것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선미는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바라봤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철수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행복하게 살아. 짧은 메시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일기장을 꺼내 썼습니다. 오늘로 새 출발 교육센터 개원 1주년.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충만할 줄 몰랐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며 꿈을 키워가며.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인생도 계속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5세, 새로운 시작점에서 선미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더 큰 행복을 나누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꿈을.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인생은 65세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